EU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왜 EU에서 가장 물가가 높고 집값이 가장 빠르게 오른 나라가 됐을까요? 2010년 헝가리의 작은 마을 펠처트에 로린츠 메사롯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직업은 작은 마을의 가스 배관 업체 사장이었고 지역 밖에서는 아무도 몰랐던 무명의 소기업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2024년 12월 포브스는 그의 자산을 32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3천억으로 집계했습니다. 헝가리 최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 헝가리 총리였던 빅토르 오르반의 어린 시절 고향 친구입니다. 오르반이 2010년 재집권한 그 해부터 메사롯시의 성장이 시작됐고 그 돈의 출처는 유럽 납세자들의 기금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잠시 후 보여드리겠습니다. 헝가리는 2004년 EU에 가입한 뒤 지금까지 약 680억 유로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EU로부터 받았습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게재된 2025년 학술 분석에 따르면 이 규모는 특정 연도에는 헝가리 GDP의 5%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매년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외부에서 지원받은 셈입니다. 같은 시기 폴란드도 EU 최대 수혜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궤적은 전혀 다르게 벌어졌습니다. 폴란드는 EU 가입 이후 20년간 꾸준한 노동 생산성 향상을 이뤄냈고 PPP 기준 1인당 GDP는 같은 기간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헝가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IMF 데이터를 보면 2025년 기준 1인당 GDP 순위에서 루마니아는 약 48,847달러로 헝가리의 약 48,157달러를 이미 추월했습니다. 한때 헝가리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로 분류됐던 루마니아가 역전한 것입니다. EU 가입 후 20년이 지나도록 헝가리의 1인당 소득은 폴란드와 루마니아 양쪽에서 동시에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클수록 오히려 뒤처지는 이 역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헝가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동유럽의 공산권 국가들 중에서 헝가리는 분명히 앞서 있었습니다. 1968년 소련의 울타리 안에서도 야노시 카다르 정권은 이른바 신경제 메커니즘을 도입합니다. 중앙계획경제의 틀은 유지하되 기업에게 부분적인 가격 결정권과 이윤 동기를 허용한 개혁이었습니다.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을 탱크로 짓밟던 바로 그 해에 헝가리만은 조용히 시장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서방 자본과 기술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인 공산권 국가는 당시 헝가리가 유일했고 이 때문에 헝가리 경제는 굴라시 공산주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딱딱한 이념보다 실용적 살림살이를 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에는 처음부터 구조적 한계가 내장돼 있었습니다. 신경제 메커니즘은 시장 원리를 도입했지만 기업의 소유권은 국가가 그대로 쥐고 있었습니다. 경영자들은 이윤을 추구할 유인은 생겼지만 실패했을 때 책임을 지는 구조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적자 기업은 국가가 계속 보조했기 때문에 퇴출이 없었고 경쟁이 없는 곳에서는 생산성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헝가리 경제는 외형적으로 동유럽에서 가장 유연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연성 예산 제약이라는 고질적 병폐를 안고 있었습니다. 외관의 유연함과 내부의 취약함이 공존하는 이 구조는 체제 전환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1989년 냉전이 끝나고 동유럽 전체가 체제 전환의 경랑에 들어섰을 때 헝가리는 가장 준비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 헝가리의 1인당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액은 동유럽 압도적 1위였습니다. LA타임스는 2000년 보도에서 1990년대 10년간 외국 기업들이 헝가리에 투자한 금액은 210억 달러로 국민 1인당 2000달러에 해당한다고 정리했습니다. GE가 형광등 공장을 인수했고 아우디는 죄르에 엔진 공장을 세웠으며 IBM과 삼성도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의 공시간에 취약점이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외자 기업들은 세금 우대와 낮은 노동 비용을 보고 들어왔지만 그들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은 본국으로 환류됐습니다. 헝가리 국내 기업들은 외자 기업의 하청 구조 안에 편입됐고 독자적 기술 역량이나 브랜드 경쟁력을 키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신경제 메커니즘 시절부터 이어진 내생적 성장 역량의 부재가 외자 의존형 성장 모델 아래서 더 깊이 고착된 것입니다. 2004년 EU 가입 당시 헝가리의 외관은 화려했지만 내부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허술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 허술함을 단번에 드러냈습니다. 외자 기업들이 본국으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자 헝가리 경제는 즉각 흔들렸고 동유럽에서 가장 먼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나라가 됩니다. IMF, EU, 세계은행이 긴급 편성한 구제 패키지는 총 25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그 극도의 경제적 불안과 정치적 공백 속에서 오르반이 등장합니다.
2010년 총선에서 오르반의 피데스당은 단독으로 헌법 개정이 가능한 수준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그가 이 권력으로 처음 한 일들을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헌법을 새로 썼고 선거구를 재획정했으며 사법부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 구성을 바꿨습니다. 미디어 감독 기구를 친정부 인사로 채웠습니다. 이것이 경제와 무슨 상관이냐고 물을 수 있지만 상관관계는 직접적입니다. EU 구조기금과 결속기금은 회원국 정부를 통해 배분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유럽집행위원회가 전체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지만 실제 입찰 심사와 계약 집행은 각국 정부가 맡습니다. 사법부가 독립적이지 않고 미디어가 자유롭게 감시하지 못하고 선거제도가 집권당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으면 입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제도적 경로 자체가 막힙니다. 오르반이 집권 초기 경제개혁이 아닌 제도 재설계에 먼저 집중한 것은 이 순서가 뒤바뀌면 EU 자금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 방식을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오르반 정권은 외자은행, 통신사, 에너지기업, 미디어 회사에 고율의 부문별 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세금은 헝가리 기업에는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아예 면제됐습니다. 세율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은 버텨내거나 사업을 팔고 나가야 했고 그 자리에 친정부 성향의 헝가리 기업들이 저가에 인수했습니다. 카토 연구소가 2026년 3월 발표한 분석은 오르반 집권 이후 헝가리의 법치 및 시장 환경이 전반적으로 훼손됐다고 평가하며 이것이 외국인 투자 심리를 지속적으로 냉각시킨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결과는 투자 통계에서 확인됩니다. 유럽집행위원회 2025년 헝가리 심층 검토 보고서는 2024년 기업 투자가 두 자릿수 감소했음을 지적했죠. 그 배경으로 제도적 불확실성과 EU 기금 부분 동결을 핵심 요인으로 분석합니다. 이것이 다음 장에서 수치로 확인됩니다. 숫자들을 층위별로 분해해야 이 구조가 얼마나 왜곡됐는지 보입니다. EU 가입 후 헝가리가 받은 재정 지원 약 680억 유로를 인구 970만 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20년 누적 기준 약 7,010유로, 한화로 약 1,050만 원의 EU 지원을 받은 계산이 나옵니다. 만약 이 돈이 투명하게 배분됐다면 국민 1인당 1,050만 원 규모의 생산성 투자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유로스타트가 2025년 11월 공식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 EU 전체 가구 실질소득은 평균 22% 증가했습니다. 그 가운데 루마니아는 134%, 리투아니아 95%, 폴란드 91%로 동유럽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헝가리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같은 데이터에서 EU 평균인 22%를 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EU 보조금을 가장 집중적으로 수령한 나라가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폴란드가 세운 동유럽 성장 기록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생산성 효율을 보인 것입니다. 들어온 자금의 규모와 소득 성장의 결과가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1장에서 잠깐 언급했던 메사로시의 숫자를 꺼내볼 차례입니다. 아틀라초가 공개 입찰 기록을 분석한 결과 2018년 단 1년 동안 메사로시 계열 기업들이 수주한 공공 입찰 총액은 8억 2,600만 유로였으며 그 93%가 EU 보조금이었습니다. 2018년 헝가리 전체 중소기업이 1년간 받는 EU 지원 총액과 거의 맞먹는 규모를 오르반의 고향 친구 한 명이 흡수한 것입니다. EU 기금이 경제 전반에 분산되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좁은 네트워크 안에서 순환하고 있었다는 구조적 증거입니다. 그 결과가 물가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났습니다. 포린트화 문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헝가리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박에도 불구하고 오르반 정권의 성장 우선 기조에 맞춰 금리 인상을 늦게 단행했습니다. 그 사이 포린트화는 2019년 초 약 320 포린트 대 유로 수준에서 2022년 10월 역사적 저점인 약 430 포린트 대 유로까지 밀려났으며 이 기간 누적 절하폭은 약 30에서 34%에 달했습니다. 헝가리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통화 가치가 이렇게 하락하면 수입 물가가 즉각 치솟습니다. 여기에 구조적 공급망 왜곡이 겹쳤습니다. 2023년 연간 평균 물가 상승률은 17.6%로 EU 최상위권이었으며 매크로 트렌즈 기준 EU 전체 2023년 연간 평균인 6.3%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연간 평균으로 보면 17.6%이지만 2023년 3월 최고치 기준 식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45% 이상 급등해 EU 역대 최고 월별 식품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시장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글로벌 프로퍼티 가이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헝가리 주택 가격의 10년 누적 명목 상승률은 307%로 EU 1위입니다. EU
EU 결속기금 중 상당 부분이 도시개발과 주택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됐는데 그 자금이 친정부 건설기업들을 통해 집행되면서 주택 공급 확대보다 특정 시행사의 이익 극대화 방향으로 작동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질 소득 증가는 EU 평균을 넘지 못하고 집값은 3배 이상 오르고 식품 가격은 한때 45%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헝가리 국민의 실질 구매력은 통계상 GDP 수치와 무관하게 사실상 후퇴했습니다. 사장에서 본 메커니즘이 왜 16년간 고착됐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구조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규모와 외부에서 가해진 교정 시도가 왜 실패했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수혜 네트워크의 규모와 깊이입니다. 메사로시는 상징적 사례지만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르반 집권 이후 형성된 친정부 재계 네트워크는 건설, 미디어, 농업, 에너지, 부동산을 망라합니다. 이들은 지역 신문사와 방송국을 소유하고 지방 경제의 주요 고용주이기도 했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EU 자금의 핵심 수혜자인 동시에 오르반 정권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오르반에게 구조개혁은 곧 자신의 권력 토대를 스스로 해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EU 조건부 지원 방식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2022년 EU는 법치주의 위반을 이유로 결속기금과 코로나 회복기금 등 수백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동결했습니다. 헝가리는 마지못해 형식적 개혁안을 제출해 일부를 해제받았다가 또 동결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게임의 비대칭성입니다. EU 집행부 입장에서 자금 동결이 길어지면 회원국 결속과 정치적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오르반은 형식적 양보만으로도 협상 테이블에서 일부 자금을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2026년 2월에는 EU 법원 법무관이 이미 집행된 약 100억 유로도 잘못 해제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고 동결 상태인 기금은 2025년 7월 기준 약 180억 유로였으며 기간 만료로 영구 삭감된 금액이 10억 유로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바로 이 숫자가 이 영상 제목에 등장한 그 돈입니다. EU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이 실질적 구조 변화로 이어지지 않은 구조적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치명적인 피해였습니다. 인적 자본의 유출입니다. 헝가리 중앙통계청 공식 등록 기준으로 수십만 명이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복수의 독립연구는 비공식 체류자를 포함한 실제 규모가 5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민자의 대부분은 20대에서 40대로 교육 수준이 높은 젊은 세대였습니다. 인적 자본 유출이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이유는 단기적 손실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 한 명을 훈련시키는데 국가가 투자하는 비용은 수억 원에 달합니다. 그 의사가 오스트리아나 독일로 떠나면 그 투자 비용이 통째로 해외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EU 보조금으로는 채울 수 없는 손실이 이렇게 매년 쌓였습니다. 인적 자본이 빠져나가면 생산성 회복 잠재력이 낮아지고 경제가 나빠지면 더 많은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이 제도적으로 고착됩니다. 헝가리가 겪은 현상은 개발경제학에서 오랫동안 논의된 문제의 유럽판 버전입니다. 이 메커니즘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원조의 저주 또는 자원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나이지리아의 석유 달러가 부패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쓰인 것처럼 헝가리의 EU 기금이 정실 자본주의의 연료가 됐습니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에서 외부 원조가 오히려 국내 제도 발전을 지연시키고 권위주의 정권을 강화했다는 연구들이 이미 상당히 축적돼 있는데 그 논리 구조가 EU 회원국 안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이 헝가리 사례의 핵심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헝가리에는 선거가 있었고 법원이 있었고 EU라는 상위 기구의 감시도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함정은 작동했습니다.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안에서도 단일 시장과 법치를 가치로 표방하는 초국가 기구의 회원국 안에서도 제도적 견제가 내부적으로 무력화되면 외부 자금은 성장의 연료가 아닌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헝가리가 20년에 걸쳐 증명했습니다. 그것이 경제학자뿐 아니라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헝가리를 주목해온 이유입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12일 헝가리 유권자들이 16년 만에 오르반을 권좌해서 끌어내렸습니다. 함정이 작동하는데 20년이 걸렸고 그 함정에서 벗어나는데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헝가리가 EU로부터 받은 680억 유로, 그 돈이 폴란드처럼 쓰였다면 헝가리는 지금 어디 있었을까요? 아무도 그 반사실적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2025년 IMF 데이터에서 루마니아가 1인당 GDP 기준으로 헝가리를 추월한 것은 단순한 통계 하나의 역전이 아닙니다. 1968년 신경제 메커니즘으로 동유럽 개혁의 선두에 섰던 나라, 1990년대 외국인 직접 투자 1위를 기록했던 나라, EU 가입 당시 동유럽의 모범
모범생으로 불렸던 나라가 20년 만에 한때 훨씬 뒤처졌던 이웃에게 추월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680억 유로짜리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12일 헝가리 유권자들은 그 선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